자, 이어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요, 1977년 주빈과 스프링이 제시한 이론으로서 오늘날에도 정신건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조현병에 대한 취약성이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 강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조현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전적 요인이나 뇌 기능의 특성 때문에 원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조현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자,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심한 학업 스트레스나 어, 직장 스트레스, 가족 갈등, 또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적 어, 체질, 스트레스 모델이 있는데요. 최근에 조현병의 그 원인론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는 이 이론이 바로 병적 체질 스트레스 모델입니다. 취약성의 기반을 신경 발달 가설에 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조현병을 이 병적 체질 스트레스 모델은요. 조현병을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이 신경 발달상의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또 조현병의 유병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유병률에 대해서 다뤄왔는데, 이 유병률이라는 게 특정 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또, 이 전체 인구 중에 이제 얼마를 나타내는지, 예,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 유병률이라는 거죠. 이 비율. 그래서 조현병의 경우는 이 평생 유병률이 약 1%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1명 정도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조현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전체 유병률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발병하는 시기에는 차이가 좀 있다고 해요. 남성은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사이에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여성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서 후반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예, 조현병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남성은 45세 이후 처음 발병하는 경우가 드문데 여성은 중년기의 발병률이 이제 다시 증가하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10살 이전이나 60세 이후에 처음 조현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시기에 정신병적 증상이 처음 나타난다면 조현병 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감별 진단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에서 조사한 조병률, 조현병 가족을 둔 집단에서 발생한 조현병 발병률 그 결과로는 자, 조현병에 상당한 그 유전적 요인이 있음을 또 시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같은 경우는 이 유전적 요인과 또 환경적 요인이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 조현병 경과와 예후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조현병은요,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죠. 증상의 정도나 이제 그 회복 과정 그리고 치료 결과가 사람마다 매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현병의 경과와 예후도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조현병은 주로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처음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이 조현병은 뭐 전구기, 급성기, 잔류기 및 안정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이 돼요. 자, 먼저 전구기. 전구기는 본격적인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예요. 자, 이 시기에는 환각이나 망상처럼 명확한 증상보다는 비교적 모호한 그런 변화들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서서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소 활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거나 학교나 직장에서의 그 성적과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도 또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불안해하거나 짜증이 늘고 또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이제 수면 패턴이 바뀌고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문제와 비슷하게 보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질병의 신호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전국이는요, 조기 발견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성기인데요. 이 급성기는 이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예요. 이 전구기를 지나면서 이제 망상이나 환각, 와해된 사고, 와해된 언어, 그리고 이상 행동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잔류기와 안정기인데요. 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환각이나 망상 같은 그런 양성 증상이 감소하면은 잔류기 또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조현병의 이런 첫 이 발병은 주로 청소년 후기나 20대 초반에 나타나는데요. 이 실제로는 초기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한 2, 3년 동안 그 질환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처음에는 불안, 사회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과 비슷한 그런 증상으로 시작될 수도 있고, 사회적 위축이나 감정, 뭐, 그런 심지어 감정 분마, 심지어 이 물질 남용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거고요. 우리 다행히 이 최근에 우리 약물 치료와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아주 크게 발전을 하면서 이 조현병의 예후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 만성적으로 예, 이 악화되던 그 질환으로 인식이 됐는데 현재는 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학업이나 직장 생활 그리고 이 대인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치료 방법, 조현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 바로 약물 치료예요, 약물.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마다 증상의 정도와 생활 환경, 또 가족 관계,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도 환자 중심으로 개별화되어야 하겠고요. 또한 그 최근에 약물 치료뿐 아니라 정신 사회적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사회적 치료는요,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이 재발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제 조현병 치료에서는 크게 뭐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 정신사회적 치료 등이 있는데 먼저 뭐 입원 치료는 말 그대로 병원에 이제 머무르는 것이 병원에서 이제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는데요. 그냥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받고요. 규칙적으로 약물을 또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그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치료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최소화하고요.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급성기 환자는요, 망상이나 환청 같은 그런 증상이 심하고 또 행동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입원 중에는 단순히 약만 또 복용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약물 치료와 함께 우리가 정신 치료와 재활 치료, 사회복귀 훈련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한 그 병원에서는 환경 치료를 시행합니다. 환경 치료란 그 병동의 일상 그 생활 자체를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다른 환자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이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하도록 돕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정해진 시간에 이제 식사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역할 수행하기 등 이제 뭐 그런 여러 활용을 통해서 일상생활 능력을 이제 회복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의 효과성이 나와 있는데요. 이 조현병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약물 치료의 효과성. 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조현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향정신병 약물 치료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향정신병 약물은 이 급성 조현병 환자뿐 아니라 이 만성 조현병 환자에게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연구에 따르면은요, 향정신병 약물은 그러니까 이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7, 80% 정도가 음, 그 치료 효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한 연구에서는 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을 때는 약 한 23% 정도 증상이 호전된 반면에 그 약물을 복용할 경우 예, 약 75%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약물 치료는 조현병 증상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재발률이 한 1년 약 2, 30% 수준인 반면에 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한 7, 80% 정도가 1년 안에 재발하는 것으로 또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또 이 향정신병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본 향정신병 약물은 조현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향정신병 약물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중단하거나 복용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작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치료 효과뿐 아니라 부작용 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향정신병 약물은요,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저효능 향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 진정작용과 항콜린성 부작용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진정작용이라는 게 뭐 졸림이나 나른함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이 약을 복용한 후에 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고효능 향정신병 약물 같은 경우는 진정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데 추체외록의 부작용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이 추체외록의 부작용은 운동 기능과 관련된 그런 부작용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몸이 뻣뻣해지거나 손발이 떨리고 가만히 앉아 있기 힘들 정도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의 용량이 많을수록 부작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이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약을 조절해야 되겠죠. 향정신병 약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는 가장 흔한 것이 입 마름이고 가려움증 그리고 변비 등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장기 유지 치료. 조현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재발을 예방하는 거죠. 조현병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약물을 계속 복용하더라도 또 어떤 시점에서는 재발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장기간 적정 용량을 이제 유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정신병 약에 대한 올바른 그 사실들에 대한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에 대한 오해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약에 대한 그 잘못된 정보는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무래도 매우 중요하겠죠. 어, 이 퇴원 후에도 약을 꾸준히 복용한 환자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재발률이 2, 30% 수준인 반면에 약을 중단한 환자는 7, 80%가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조현병 치료의 세 번째 영역 이제 정신사회적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그 조현병 치료의 기본은 약물 치료라고 했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했고요. 환각이나 망상 같은 증상은요, 줄어들 수도 있지만 대인관계나 사회생활, 또 직업생활, 가족관계 등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신사회적 치료입니다. 자, 정신사회적 치료는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이해하고 또 관리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회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이 정신사회적 치료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면 보시면 첫 번째 개인정신치료. 자, 개인정신치료는 치료자와 환자가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자,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는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요, 현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대인관계 문제나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환청이 들릴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조절할 것인지 등을 함께 연습하게 됩니다. 자, 괄호 2번 인지행동 치료. 자, 인지행동 치료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패턴을 수정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입니다. 조현병 환자는 현실과 다른 생각을 또 사실이라고 믿거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 자,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집단정신치료. 집단정신치료는 여러 환자가 함께 참여하여 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하고요. 자, 네 번째, 가족치료. 가족치료는, 자, 조현병은요, 환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이제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돌보는 중요한 지지 체계이기 때문에 가족 치료에서는 조현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도와야 하는 그런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건강교육. 이 환자와 가족에게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 훈련. 조현병 환자들은요,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과 직업 능력, 대인관계 기술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재활치료가 이제 필요하겠죠. 뭐 이제 뭐 공동체 치료라든가 이제 활동 치료 또는 주거 프로그램 그리고 자조 모임 네,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사회적 치료는 약물 치료와 함께 조현병 회복의 핵심 요소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예, 이로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